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충렬왕 때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대정벌에서 고려의 군사가 동원되었고 이때 고려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병을 시행했지만 이후에 원나라의 일본 정벌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려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권기현 선생이 쓴 이제 고려시대 열병의 시행과 그 의미란 논문입니다. 국방부 군사연구소에서 출간한 논문 149호에 실린 논문이고요. 작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열병의 시행과 그 의미를 다루는 논문인데 이 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본래 이제 국왕의 군 통수권을 드러내는 국가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부터 국가 의례로서 열병에 관한 의례가 정비된 이후에 신라에서도 열병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우리 조선시대에도 의례서에 국왕의 열병 의례로서 대여 의례를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사의 의례 관련 기록을 보면 이 열병에 관한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에서도 열병이 국가 의례로서 존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시대 국왕의 열병의 시행 양상을 살피고 더불어서 열병의 실체를 가늠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이제 기존의 이제 고려시대 굴레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연구에 비교해서 봤을 때 매우 소력한 편입니다. 80년대에 고려사에 실린 굴레 전반의 내용을 살핀 연구와 더불어서 뭐 고려사에 포함하지 않은 의례까지 망라해서 그 시행한 의미를 다룬 뭐 석사학위 논문이 있는 것이 지금 거의 두드러지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연구의 큰 줄기는 고려 시대의 열병 같은 경우에는 고려 16대 왕인 예종 제2 전반기를 전후해서 그 목적과 시행 양상에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고려 초 같은 경우에는 통일전쟁과 더불어서 이후에 거란과 여진으로 이어지는 북방 이민족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투태세를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즉 군사적인 훈련인 개념에서 이 열병이 이루어진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여진정발에 관심이 고조된 숙종부터 예종대에 기병사별이 많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종 전반기에 여진정발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이후에 이 열병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군사훈련에서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그 근거로서 저자가 주목한 것은 예종 10년 1115년에 시행했던 열병에 주목을 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예종이 직접 열병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부시랑을 지내고 예학에 능통했다고 알려진 김현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열병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봤을 때 저자는 당시 예종 연간에 유교, 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했다는 사실과 접목을 해서 이 당시에 중국의 예법에 맞게 열병 절차를 정비하고 의례적인 행사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 같은 경우에는 원간석기 충렬왕 때까지 시행을 했지만 이후에는 국민왕 때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충렬왕 때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대정벌에서 고려의 군사가 동원되었고 이때 고려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병을 시행했지만 이후에 원나라의 일본 정벌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려 국왕이 군 통수권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 열병 절차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당나라의 대당 계열 내의 황제 강무라는 의례를 모델로 해서 송나라의 열병 의례를 참고해서 열병 절차에 대해서 저자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한 줄 평을 하자면 고려사의 굴레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저자가 다루고 있고 저자가 새롭게 발굴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논문이 좀 거칠고 좀 투박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의례 정책 과정을 그동안 우리 의례사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대적 맥락, 시대적 흐름 속에서 살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향후 고려와 조선의 그 군사 의뢰의 정착 과정에서 정착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논문 주제가 열병인데 열병에 대해서 약간 대략적인 그 이해만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표자께서 아신 한도에서 열병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시대의 경우로 비추어 봤을 때는 대열이라는 의뢰였고 이것의 오리지널인 중국 당나라의 열병 관련 의뢰를 봤을 때는 그 이름이 강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의뢰에서 행하는 것은 각 부대를 국왕이 통솔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5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5개 진영이 이제 도형 모형인데 뭐 네모 사각형의 이제 방진이라던가 원진이라던가 뭐 이제 뾰족한 곡진 뭐 이런 5가지 진영들을 그 국왕이 이제 지시한 그 신호에 맞춰가지고 그 진영을 변형시키고 때에 맞춰가지고 서로 합을 주고받는 공수의 합을 주고받는 그런 의식을 이제 거의 열병이라고 큰 틀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열병은 군대 시찰 이런 거나 마찬가지네요. 뭐 진법. 네, 시찰한 다음에 네. 뭐 이제 기본적인 제식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인 제식부터 해가지고 네. 공수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신호 체계 확인가 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럼 이거는 군사 활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진이 고대라던가 조선 초까지만 해도 중요한 진법을 익히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진법 5가지였고 이것을 어떻게 숙달되게 익히는 것이 지방의 무관에게도 좋은 인사 고과에 영향이 있을 만큼 있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군사훈련적인 목적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의뢰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오면은 이게 의뢰로 정착이 되면서 통솔하는 국왕의 복장이 갑옷에서 그냥 일반적인 군용포로 바뀐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열병이 좀 군사 활동하고 의례적인 그 성격의 그 2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대 시기에는 군사 활동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좀 약간 의례적인 측면이 더 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논문의 그 시작점이 그거잖아요. 왜 고려사 예지에는 이 열병과 관련한 기록이 없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왜 없었을까요? 이 왜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뭐 이제 정말 의뢰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 빠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선이라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고려사가 이제 조선시대에 편찬된 기록이다 보니까 뭐 조선이 이제 문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군사적인 의뢰를 좀 더 줄이지 않았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그 외에 뭐 대외 정벌 할 때 뭐 그 출정할 때 이제 국왕 앞에서 이제 뭐 신고하는 그런 의뢰 같은 것을 또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고려사에. 근데 대부분 이 열병이라던가 그와 포함해서 뭐 이제 고려사에서 제외된 의뢰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이후에 뭐 국왕이 뭐 이제 유희의 성격, 뭐 국왕이 뭐 사냥을 한다거나 무슨 이제 이제 놓을 수 있는 의뢰, 뭐 이제 그런 의뢰들을 좀 제외한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런 점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그 열병식을 할 때 이 대상이 되는 군인들이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으로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어느 대상을 가지고 이 열병을 하나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고려 시대에는 이제 고려 후기 기록을 봤을 때는 국왕이 이제 뭐
주변에 있었던 금군들을 이제 주로 대동하고 이후에 그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왔을 때를 보자면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지방군까지 이제 하삼도에 있는 지방군을 공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열병이라던가 각종 의뢰들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점차 이제 의뢰들이 축소가 되면서 중앙군만 이제 동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격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도 지방군 동원 체제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기록을 보더라도 그렇게 다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의뢰를 행했다는 기록은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열병이라는 그 기록 자체가 그 고려사에 없는데 이 연구 논문에서는 열병의 사례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병이라는 거로 이제 포함되는 게 원문에 그 열병이라는 어떤 그런 게 분명히 기록된 것만 열병이라고 그 분류를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군대를 어떤 시찰하거나 아니면 뭐 사열하거나 좀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 열병의 사례를 추출한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저자가 그 고려사에 있었던 이제 군사 그 동원 기록을 그 열병 기록을 자기 본인 나름대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제가 그 고려사 기록을 직접 봐야지 저도 이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 답변은 제가 이거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열병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 보고 그냥 군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례적인 측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고려 시대에는 어떤 부분을 열병으로 인식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걸 열병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걸 그냥 단순하게 군대 사열을 봐야 되는지 약간 이런 구분법이 아마 논문 안에는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려 시대에서는 좀 약간 중간적인 성격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고대하고 조선의 그런 어떤 그 두 가지 성격을 좀 약간 모호하게 뒤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거 열병과 비슷하게 이제 뭐 국왕이 사냥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사냥도 어떻게 의례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것이 용어가 뭐 서로 혼재되어 있거나 이것을 의례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자기 그 연구자가 추출을 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야기가 조금 뭐 논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또 고려사이기도 합니다.